제가 1차 포럼의 첫 번째 발표라고 하는 굉장히 뜻깊은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소장님 이하 연구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어떻게 보면 축하의 말씀과 함께 고생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축하를 드리며 또는 부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처음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간단하게 논문을 썼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 그런 연령 통합과 관련된 지표 개발 연구가 작년에 2015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사실 10년 넘게 걸렸죠. 저는 이제 10년 넘게 걸려서 겨우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과제 만들어서 한번 했는데, 여기 이제 연구소에서는 사실은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아까 2+2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주제에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다라는 점에서 축하와 부러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생길에 들어 쓰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적인 토대에 기초를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한 단계로 높이는 작업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작업을 사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됐지만 그만큼 어려운 숙제를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 숙제를 얼마나 잘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령 통합성이 얼마만큼 이제 제고될 수 있는가도 거기에 달려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십사, 이런 축하의 말씀으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발표이기 때문에 가장 이론적인 측면에서 왜 우리가 연령 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논의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작년에 수행했던 연령 통합 지표를 적용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연령 통합의 수준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는 무엇인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연령 통합 지표는 저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를 보셨던 김지연 선생님, 그리고 소장님이신 정순주 선생님 이하 다른 연구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도 하다가 또 지표를 개발을 해놨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고민도 하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고민의 지점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논의의 배경하고 관련된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 문제 또는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좀 구체화된 거는 2000년이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1999년이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라는 것,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7%를 넘어선 해였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2002년에 이제 마드리드에서 개최됐던 제2차 고령화에 관한 유엔 회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몽골 관심이 이제 솟아나던 것들을 아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그 행동 계획에서 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그 노인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제기구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커다란 컨셉을 많이 앞세우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WHO에서 내세웠던 활기찬 노화라고 하는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인 기반, 철학적인 기반을 이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굉장히 그 고령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부각시켰다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었지 개인의 어떤 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심은 좀 소홀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더불어서 사회 구성원, 노인이든 노인이 아니든 언젠가 사회 구성원은 고령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노화라고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 원리의 변화라고 하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이념적으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기반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적인 기반이 부족한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개별적인 영역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경험적인 기반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인 논의가 이론적인 논의에서 끝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경험적인 기반을 커다란 틀에서 만드는 작업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무엇인가를 짚어봐야만 이런 이론적인 배경하에 기초해서 어떻게 경험적인 기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좀 그 의의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는 특히 이제 사회학에서 개인과 구조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 속에서 개인과 사회 구조는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기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연령 통합적인 사고를 갖고 행동을 하는가가 그 사회의 연령 통합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사회가 얼마만큼 연령 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연령 통합의 수준과 구현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회통합위원회라는 것도 있을 만큼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사회통합을 논의할 정도의 성숙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통합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지역 통합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고령화와 맞물려서 생각을 하자면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연령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연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이라고 하는 잣대를 하나 여기 삶의 질의 논의에 가져온다면 사실은 그 삶의 질의 논의에 있어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연령의 주류화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조금은 한 차원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노년학에서 이제 크게는 뭐 분리 이론이 이제 득세를 하다가 이런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그런 논의의 맥락 속에서 사실은 최근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에이징이나 프로덕티브 에이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적 노화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보면 사실은 생산적 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적인 노화를 얘기를 할 때 항상 노인의 삶이 증가됩니다라는 측면만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생산적 노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혜택은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연령층의 구성원들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생산적 노화론의 어떤 지평과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연령 통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때 가장 많이 보신 그런 그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여가나 노동이나 교육이 이렇게 그 집중되는 그런 세계로 봤던 것이 연령 분절적인 사회라면, 연령 통합적인 사회는 교육과 노동과 여가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령 분절적 사회와 연령 통합적인 사회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령 통합의 수준이 높아지면 도대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몇 가지 여기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노동과 여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의지에,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그 비중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연령 차별적인 인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노년기에 다양한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에 그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를 기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렇게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통해서 시민사회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 아까 사회통합에 대한 의의를 말씀드렸던 것과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청중들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근데 사실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성과 관련된 그런 논의하고도 굉장히 엇물려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인데 일과 가정이 왜 어려운가를 계속 파하다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연령대에 몰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가면 이런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연령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페미니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가 가정의 양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물려 있으면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한 20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분까지는 제가 시간을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약간 좀 경험적인 논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통합 지표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것은 도대체 연령통합의 구성 요소를 뭘로 볼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논의를 보면 사실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이 연령 유연성하고 그다음에 연령 다양성입니다. 근데 이 논의는 사실은 한국이라는 세팅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있는 다양한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특수성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하면서 연령 형평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령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꼭 몇 살가 돼야 된다. 교육이라는 건 뭐 70세 돼서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연령으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이제 연령 유연성이 확보된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볼 때 연령 유연성을 어떤 차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진입이 연령으로 제도화가 국권이 되어 있는 것이 교육과 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과 고용의 영역을 설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란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 참여를 좀 고려를 해봤고요. 이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있었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령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연령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뭐 집에서 본다면 한 2살 된 손자녀하고 80 된 할머니가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연령 다양성이 확보가 된 그런 어떤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령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지표 개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는 항상 자아가 있고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차적인 비공식 관계, 2차적 비공식 관계, 그다음에 공식적인 관계 이렇게 이제 계속 원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족과 일터와 지역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팅이라고 봐서 가족, 일터, 지역사회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물리적인 기반과 문화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WTO에서 하고 있는 고령 친화 도시를 보면 거기서도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다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을 같이 보자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관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진이 공유했던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고령화를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의 고령화는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압축적인 고령화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압축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령에 따른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과 기회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한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연령 통합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연령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연령 다양성이나 연령 유연성이 확보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령 통합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컨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형평성의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연령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고요. 연령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측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 교육과 정보와 소득과 주거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개발할 때 이제 고민이 됐던 어떤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개별 지표가 개발이 됐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을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7개의 측정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 이제 2개, 경제활동 2개, 사회참여가 이제 3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측정 목표를 그러면 계량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가가 이제 개별 지표하고 관련된 거고,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개별 지표에 대한 정의와 산식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한 2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측정 목표는 있었지만 구현할 수 있는 통계원이 없어서 개별 지표가 아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락시로서 구현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계속 이제 경험적인 기반과 관련된 고민을 하실 때 측정 목표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개별 지표를 개발하는 것들도 향후 이루어져야 될 과제이고요. 2번째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식을 만들 때 보통은 우리가 이제 평균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활용했던 정의는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연령층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평균과 표준 오차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표준 오차라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번째 요소는 이제 연령 다양성이어서 가족과 일터와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여기에 이제 6개의 개별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경우에 가족 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정도인가가 측정 목표였다면 개별 지표로서는 가족 간 지원의 교환의 정도, 이렇게 개별 지표를 만들어 봤고요. 아까는 7개였고 지금 6개였습니다. 각각 개념에 맞게 지표 수를 좀 비슷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초기의 연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개별 지표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개별 지표의 수를 어느 정도는 좀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기반으로서 향후 연구가 이루어질 때는 이런 지표를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번째 연령 형평성입니다. 연령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건강과 교육 정보와 소득, 그리고 이제 주거라고 하는 3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7개의 개별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을 해봤을 때 한국을 적용을 했고요. 각각의 복지국가 유형별로 국가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독일, 스웨덴과 비교를 했고 각각의 개별 지표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도출된 대표적인 그런 특성들만 여기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교육은 굉장히 교육 기회나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서 연령 유연성이 굉장히 그 수준이 낮다. 상대적으로 스웨덴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경제활동하고 관련해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연령 유연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실업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고 연령 유연성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서로 다른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가별로 이렇게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국가별 다양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 참여하고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더 낮은데 유독 정치활동과 관련해서만 연령의 유연성이 좀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반대편에서 보면 청장년층에서의 정치에 대한 참여율이 노인에 비해서 낮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를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속도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령 다양성과 관련된 영역을 봤는데 가족하고 일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을 반증을 하냐면 우리 사회가 연령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경험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도 향후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관련해서는 물리적 환경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령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건강, 교육, 정보와 소득 주거 이제 세 영역에서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연령 형평성이 굉장히 낮고요. 뭐 소득과 관련해서는 빈곤율 같은 경우에 뭐 OECD에서 가장 노인의 빈곤율이 높다라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고, 여기서 살펴본 정의에 의하면 빈곤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서 연령에 따른 빈곤율의 차이가 얼마만큼 큰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연령금 차이가 굉장히 적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도 연령군별 빈곤율의 양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시계열 비교도 한번 해봤었는데 요거는 그냥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을까? 아까 제가 이제 연령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과 숙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정책적인 함의와 과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비롯한 정규 교육 과정의 연령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청년층은 실업률을 낮추고 노년층은 안정적인 고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연령층에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연령 통합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사회 참여하고 관련해서는 자원봉사나 문화여가 활동에서 중노년층의 참여율이 높아져야만 연령 통합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연령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대 간 교육이나 교류회장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일터에서는 연령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30세 미만이나 50세 이상의 근로자의 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근로환경 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건강 유지와 관련해서는 절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연령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것은 이제 소득 안정이나 주거 안정과도 관련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령층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층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고령층의 능력을 고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정리를 해보고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브로드하고 벙벙하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이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